크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요. 그죠? 크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콩을 얻고자 하면 콩씨를 뿌려야 되듯이 콩씨를 언젠가 뿌려 놓았다면 어느 순간이라도 콩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콩을 뿌렸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면은 당장은 몰라도 언젠가는 콩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인연의 씨앗을 뿌렸다면은 반드시 올해는 아니고 내년이 아니어도 3년 후에라도 얻어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나에게 어떤 그 돈이 안 되는 행위들을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서라도 재산에 타격이 오든가 운명이 더디게 발전하든가 오히려 내리막을 타는 인연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거를 생각하고 현명하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충동, 어떤 그 유혹 이런 거에 당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힘들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해서 제가 어려서부터도 책 쓸 때 항상 이런 내용을 담고 이 부자 마인드를 설명한 게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몇 년이에요. 저도 한 20년 다 된 것 같아요. 부자 마인드를 강조한 것은 거의 한 35부터 했으니까요. 오늘은 뭔 날이네. 밖에서 막 누가 차 안 빼준다고 막 누르고 있네요. 우리는 한 치 앞만 보고 투자를 하지 말고 언제인지 모르는 그 순간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요거 참 좋은 말이다. 다시 한번 봅시다. 중요하죠. 우리는 한 치 앞만 보고 투자하지 말고 언제인지 모르는 그 순간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자. 이런 거. 방향이 올바르면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방향이 올바르는데도 우리 흔히 말하는 오도방정을 뜬다고 하잖아. 오두방정인지 오도방정인지.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게 또 투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게 뭔가 진득한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진득한 무엇이 있어야 돼. 지금 제가 요거는 뭐 나중에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담으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여태 매입했던 부동산을 매매할 생각도 없는데, 매수자가 먼저 팔라고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이 체험해봤다. 참 이게 묘했어요. 처음에는 부동산을 사가지고 어떤 경우는 오늘 사서 오늘 잔금 치르고 저녁에까지 그 청소하고 오늘 퇴근하면서 집을 내놨다가 바로 다음날 계약서를 쓴 적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이렇게 어떤 물건은 낙찰받고 손님 좀 찾다가 잔금 치르고 3일 만에 그 계약을 하고 처분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고 막 1, 2억씩 벌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그게 흔히 말하는 단타죠. 그럼 단타를 의도했겠냐?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의도해서 되겠냐? 의도해서 되는 일이면 누구는 의도 안 했나요? 의도 다 하지. 다 팔고 싶어, 다 빨리 돈 벌고 싶고 다 하지. 그런 의도와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지. 잘 안 돼요. 우리의 설계도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거죠. 그죠? 어찌 보면 어리석은 거고, 안 되는 줄 모르고 계속 주장하면 어리석은 거고, 아니 안 되는데 자꾸 욕심내는 걸 이걸 탐욕 또는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분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단기에 팔리거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의도해서 팔리는 것보다는 그럴 운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냥 그게 지 운인 거야. 운명 이렇게. 그러니까 운명 같은 거죠. 운명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경매에서 돈 버는 게 뭐 엄청 실력이죠. 어째 보면 실력이죠. 운도 실력이라고 하니까, 운도 실력이라고 하니까 실력이죠. 그러면 이 운이라는 거를 잘 타야 되는 거죠. 이게 이 운자에 이게 보면 여기 있잖아요. 다 이런 것 좀 타줘야 돼. 흐름을 딱 뭐 썰핀하는 것 같죠? 그래서 뭔가 운을 타주는 느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으로 되거나 의도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어? 이게 아니야. 이대로 되지 않아. 그럼 이대로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자꾸 욕심내거나 의식하지 않죠. 의식 안 해. 그러니까 매수자가 먼저 팔라고 전화가 오는 경우를 체험해 봤다. 의식을 안 하게 되더라고. 이런 거야? 요런 거. 그래서 어떤 거는 이 보면은 돈이 조금 적당하게 성장이 억제될 만한 거는 누가 와서 산다고 전화가 오고 아무 소식도 없는 거는 오래 들고 있다 보면은 내가 내놓지도 않죠. 내놔서 당장에 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놓지 않죠. 그랬더니 막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게 한 번에 지워지는 게 없나? 네. 보세요. 이때 물건을 사서 이게 가만히 저절로 이만큼 커진단 말이에요. 가만히. 근데 이 물건을 팔아서 또 사. 그래서 요만한 거 사. 또 팔아. 요만한 거 사. 또 팔아. 요만한 거 사. 막 이렇게 해서 이 동일한 기간 동안에 안 팔고 갖고 있는 경우와 이렇게 막 팔고 있는 경우를 보면 실제로 이 동성장이 요거밖에 안 되는 경우가 같은 시기에 이런 걸 많이 느끼죠. 이렇게 우리의 주식도 그렇잖아요. 주식도 하나의 주식을 잘 나가는 거 하나 잡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큰 돈 버는데 중간에 팔아가지고 딴 거 샀다가 팔아서 딴 거 쓰다 팔아서 딴 거 쓰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 보면 원전을 까먹는 경우가 더 많고 원금을 오히려 수수료가 더 커버리거나 뭐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 팔고 많이 하다 보면은 국가가 먼저 여기 와서 손을 불린단 말이야. 취득세 내라, 재산세 내라, 양도세 내라, 뭔세 내라, 뭔세 내라고 뜯어가는 놈이 하나 등장한다고. 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이게 좀 힘이 약한데 여기서 계속 그러면 매번 얘가 국가가 수저를 놓거든. 그래서 안 돼. 그리고 매번 이렇게 다른 거 사고 다른 거 사고 할 때 그 당시에 이때마다 홈런을 치거나 이때마다 우량 물건을 산다라는 전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때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마다 잘 산다는 보장이 없죠. 아까도 그때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승엽도 매번 나올 때마다 홈런 못 치잖아요. 어떨 때 안타 치고 어떨 때 아웃되고 번트 되다가 죽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 좋은 물건 하나를 잡는다는 거가 그렇게 빈번하게 자주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영이 필요한 것이지. 자주 안 오는 운을 갖다가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그 스파레주에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만 말을 했지만은 동기들 투자를 그렇게 칭찬했다 이게. 공투를 내가 칭찬했다. 그래서 공투에 대해서 원래는 금지인데 하도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은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 투자에는 말을 꺼내면 지켜야 되는 규칙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서서 규칙까지 정해줬단 말이야. 그랬는데 낙찰받고 나서는 그 규칙을 다 깨, 지그들끼리. 응? 그래 놓고서는 정말로 만약에 그거를 작년에 안 팔고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작년에 대구 이런 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앉아서 몇 억 벌었을 거라고. 낼름 깨버리던데 뭐 사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깨던데 약속을. 그때 보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구나. 제 아무리 사는 것까지 내 힘으로 밀어줄 수는 있어도 관리라는 것도 예를 들면 나한테 직접 와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질문과 이런 거를 해나가면 좋은데
살 때는 되게 물어 의존하고, 살 때는 되게 묻고 의존하는데 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쌩까는 거죠. 그러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야, 수습이. 아니, 국가대표 잘하는 운동 선수들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해요. 국가에서 제일 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코치가 따라다니고 감독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시합장에 가서도 계속 케어를 해줘야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지. 근데 국가대표급도 안 되는데 자기 필요할 때만 손 벌리고 아닌 다음에는 지 맘대로 하고, 이게 예술이 되겠습니까? 이 작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돈이라는 것은 어거지로 줄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게 부자 마인드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것은, 돈이라는 것은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의도와 무관하다. 이렇게 무관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잠깐만 왜 이러지? 예. 자, 예. 사놓고 약 2달 정도 월세를 제가 받고는 그냥 어머니 용돈이나 하라고 수입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계좌로 넣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이 물건을 매입했을 당시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니까 별다른 욕심이 없었다. 네. 참 보면 이런 것도 대단하지. 별 욕심이 안 생기던데, 작은 돈들이라 그런지. 자, 이 물건을 투자했던 목적은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돌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단지 이거 하나였죠. 단지 이거 하나. 1,000만 원이 생겼어. 갑자기 950 정도 생겼다 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돌리는 게 좋겠다. 뭐 이거를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 할 것이며, 이걸로 가가지고 맛있는 데 가서 술 사 먹으면 뭐 할 것인가. 차라리 부동산이라도 하나 더 사야지.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눈에 들었고요. 보증금 100에 월세 수입이 22만 원이라는 것은 총 2,300만 원의 전세를 준 것과 같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월세가 22만 원이면 2천만 원으로 보고 이 100만 원은 뭡니까? 그래서 이 100만 원 보증금이 있으니까 총 2,200에 100, 2,300의 전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1,000만 원이 그 월세 10만 원이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연 12%의 아주 좋은 소득이 나올 때죠. 그러니까 전세가 2천이면은 20만 원 정도 받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나 하도 이제 초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1,000만 원에 요즘에 그 5만 원으로 바뀌었죠. 5% 정도로 되죠. 그래서 1,000만 원이 5로 이렇게 환산이 되죠. 옛날에는 1,000만 원 정도면은 10만 원으로 환산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거 중요하죠. 요것도 이제 우리가 시세조사법 가르칠 때 중요한 어떤 내용인데 이 글에서도 싹 엿볼 수가 있죠. 이 당시에는 22만 원이면 2,200만 원으로 분류했나 봐. 이렇게 이제 이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월세 22만 원을 받으려면 은행이자가 연 5%라고 할 때 약 5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은행이자가 5%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은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때는 이렇게 이자가 높았어요. 그래서 저부터도 은행에서 빌리면 기본이 5%, 6% 이랬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은행 이자 뭐 3%, 4% 그런 거는 정말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땅 짓고 헤엄치는 시절이죠. 정말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 안 하면 후회한다 이게. 굉장히 낮은 이자죠, 지금. 한 10년이 넘도록 낮은 이자인데, 이 시기에 부동산 투자, 경매 투자 안 배워놓고, 어느 천년에 가서 부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약 5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둬서 연이자 5%라고 하면 1년에 250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만약에 은행에 1억을 넣어놨을 때 받는 돈이 80만 원이라고 하던데, 응? 1년에 80이죠.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그 월 22만 원이니까 10달이면 220만 원이고 4달이면 264만 원을 번다고 봤을 때 보세요. 요즘에 은행에 1억 넣어놓으면 80 나오는데 260만 원을 벌려면은 2억이면 160. 그죠? 3억을 넣어놓으면 240이니까 3억 이상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타먹을 수 있는 돈을 그렇게 그런 고수익을 여기서 벌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돈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치고는 참 대단한 것이었다. 더구나 매매 가격도 5,500이니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럼 매매 가격이 어땠냐? 요것도 이제 우연히 가만히 있는데 그 팔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던 사례입니다. 이것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 왜냐하면 22만 원씩 딱딱 나오는데 뭐하러 팔죠? 그 다음에 강남에 재건축하는 아파트 앞에 있었으니까 안 팔아도 되죠. 안 팔아도 돼. 그거는 내비둬도 돼. 내비둬. 오히려 지금까지 냅뒀으면 누가 팔라고 안 했으면 냅뒀을 것이고 그랬으면 더 이익이 컸겠죠. 그러나 이때 이 금액으로 팔아서 또 다른 거를 또 사는 거죠. 또 다른 걸 사서 굴리는 거야. 아, 예. 어느 날인가 부동산 업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려는 사람이 있는데 팔 생각이 없냐고 묻길래 제 입장에서는 이제 더 가지고 있어봐야 이익이 없기에 매매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거에 대한 재건축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재건축이 있으니까 그럼 나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요걸로 아시겠죠? 재건축이라는 건 한 번 대해서 하려면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려요. 물론 오르겠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그래 5,500 내가 건지면 요걸로 몇 바퀴 돌릴 수가 있는 힘이 있단 말이죠. 당연히 우량 물건을 보는 눈과 그거를 잡아내는 실력이 있다 보면은 5천 가지고 10년을 기다리느니 이 5천 가지고 내가 돌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더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가 오면은 실력을 키워놔야지 이거를 즉석에서 받아먹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은 뭐라고 그러죠?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 거죠, 하늘은. 그러니까 내가 노력 안 하고 내가 실력이 없는데 뭐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가 노력해야 도와주지 누가. 그죠? 현장에서 살펴보니 이미 다른 가게인 1345호는 계약이 되었대요. 저는 2호였죠. 저는 2호였는데 1345호는 계약이 됐대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그 부동산 사장들에게 물어봤겠죠. 내가 제일 늦으니까 내가 딴 사람보다는 비싸게 팔아야 되지 않겠냐. 요거 보니까 이거 보니까 다른 딱 재건축 때문에 사시는 것 같은데 나야 이 물건을 만약에 요걸 안 팔아도 나는 상관이 없다. 푼돈이라서 자 사장님 1호, 2호, 3호, 4호 했을 때 다른 호수를 어떻게 팔았는지 금액을 알려주시죠. 사장님도 어차피 나도 팔 생각 있어요. 근데 뭐 그래봐야 이 정도 물건 사시는 분이 500이나 1000 더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저가 다른 사람들이 판 금액을 사장님이 알려주셔야 저도 팔죠. 사장님이 좀 더 올려서 아무래도 늦게 파는 입장이니까 좀 더 올려주시면 사장님도 복비라는 게 생기는 것이고 어차피 나는 팔 생각이 있으니 금액만 조금 조절합시다. 이렇게 설득을 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옛날엔 너무 당연하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나이 어린데 말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장한테 몇 톤을 얼마에 팔았고 몇 톤을 얼마에 팔았고 몇 톤을 얼마에 팔았다 이런 얘기 다 듣고 그 사장도 그러면 제가 얼마까지 작업을 해볼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세요 사장님 어쩌고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돈을 단돈 얼마라도 더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대요. 물론
물론 좋은 가격에 매매를 성사시키면 복비를 더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 주지 않으면 안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도 한번 튕기더군요. 그래봤자 제 가게를 안 사면 도무지 가게 모양새가 나지 않겠죠. 앞서도 설명했듯이 가게 입구에서 어정쩡하게 껴있는 상태.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은 안 좋은 물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물건이지만 어찌 보면 알박기 형태처럼 애매모호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상가죠. 그래서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와서는 그냥 5,500에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가격에 팔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입을 했겠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처음에 950만 원에 샀을 때 총 950이죠. 이전비 포함이에요. 950에 샀을 때 내가 과연 나중에 이거를 이제 5,500에 살까? 팔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샀겠냐? 아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냥 단지 뭐 했다 그랬어요? 그냥 쉽게 벌린 1,000만 원을 은행에 갖고 있지 않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는 가벼운 생각만 했을 뿐이고 정말로 투자가 돼서 월세 계약을 했으니 이거는 투자가 목표가 달성된 사례다. 그리고 끝. 난 여기까지만 만족하면 됐어. 요 정도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 마인드의 만족함을 알라라는 공식 같은 것이죠. 더 큰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런 결과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기대할 필요도 없고요. 왜 그런지는 앞서 충분히 설명했으니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만한 점은요. 지하상가 5개를 총 2억 원이 넘는 돈으로 매입한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그 사람은 청구 아파트가 재건축된다는 정보를 알고 상가를 매입하려는 사람이었다. 저야 싸게 샀으니까 이 가격에 팔아도 이득이 많습니다만 매수인도 미래이익을 보고 현재 시세를 주고 매입했다는 점이다. 이게 이제 주의의 사항이죠. 우리가 이제 공부할 점이죠. 이렇게 소비자가, 소매가로 사도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매수인은 그 당시에 부르는 최고의 소매가로 산 거죠. 그래 놓고 나중에 가격이 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매수인도 잘한 거죠. 이 매수인도. 그러나 이 매수인이 이거를 가지고 2억 이상의 돈으로 투자했다면 이걸로 이렇게 버는 것보다 2억으로 그 당시에 경매를 했다면 지금 이거보다 몇십 배 더 나은 자산의 증가가 있었겠죠. 그죠? 자, 요 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길로 가서 돈을 벌었지만 다른 길로도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길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한 거는 노무현 때랑 문재인 때인데, 이상하죠? 두 명의 이 인권 변호사 출신 할 때가 제일 부동산이 급등하는 게 이상하죠? 자, 이때 이렇게 폭등을 하는 게 이제 10년이라는 기간이 넘죠. 자, 그러면은, 이때 두 번의 폭등을 타려면 내가 어찌됐든 그 포지션에 자리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경매를 돌리면 요거보다 몇십 배는 더 크단 말이지. 최하 5배, 6배는 더 벌죠. 최하. 그러고, 이번에 아마도 우리 이 현재 부동산을 이 문정부가 엄청 올려놨기 때문에 뭐 당분간 요거를 또 넘어서는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그 집이 그렇게 가격이 갈 리가 없잖아. 밑에서 지금 받쳐놔서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경매가 좋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대로 돈 벌었고, 저는 저대로 돈 벌지만, 내가 그 당시 생각에, 2억을 가지고 만약에 경매를 하면은 훨씬 더 나을 건데, 이게 돈 버는 길은 각각의 길이 다른 거구나, 라고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릅니다. 시세보다 더 주고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경매시장에서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무조건 헐값에만 사려고 소극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을 보면 한심한 생각도 든다. 우리가 이제 경매를 낙찰을 보면은 우리는 1등을 하니까 1등이란 게 뭐예요? 가장 많이 쓴 사람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꼴찌 하는 놈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현 시세주를 주고 그걸 사가지고 오래 유지하면서 돈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소매 가격을 주고도 사는데 도매 가격에서 제일 밑에서 살려고 하면 이 사람의 그 욕심이라는 게 하늘을 찌르는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당장에 예를 들면 내가 1억에 샀는데 그 집에 그 동네 가서 1억 주고 그런 집을 살려면 살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 한 1억 5천 줘야지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우리가 경매 물건 같은 게 지금 현재 1억에 낙찰을 받았어. 근데 그 1억을 들고 그 동네 가가지고 그 유사한 거를 살라고 죽으라고 돌아다녀도 신발이 다를 정도로 돌아다녀도 1억 5천 이하는 물건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집은 1억 5천짜리잖아. 당장에 오늘 법원에서 떨어져도 당장에 1시간 안에 가가지고 그 동네를 돌아다녀 봐도 1억 5천 이하가 없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이 1억 5천 이하에도 없다면 1억 4천도 이득이고 1억 3천도 이득이고 1억 2천도 이득인데 그거를 최저가에서 거저 써보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잖아요.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완전히 거저 먹어버리겠다는 생각들이죠. 그죠? 자, 그런 사람들은 배워야 된다 이거를. 누구는 시세 주고도 돈 벌지 않느냐 요거를 배우셔야 된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경매 투자를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따지면서 망설이는 그 순간에도 시세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중요해. 예. 아니 시세대로 사서 돈 버는 사람도 수두룩 천진데 혼자서 그 더 싸게 살라고 애를 막 쓰는 이 행위는 엄청난 탐욕 같은 것이죠. 남들이 그대로 가만 놔두나? 그죠? 왜 경매 투자를 이중적인 이익 구조를 가졌다고 하는지, 왜 도매 시장이라고 하는지, 왜 경매 투자를 하면서 부자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지, 이거를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거죠. 경매는 지금도 여러분이 다시 돌이켜봐도 경매만큼의 수익률이 좋은 데가 없어요. 아까 컨설턴트들이 알아온 정보가 전 회차 기준으로 80%다. 이제 대출도 규제를 한다. 상가 아닌, 그러니까 주택 아닌 쪽도 대출 규제를 한다. 이건 뭐겠습니까? 은행으로부터 보면은 수익률 악화 현상을 겪게 되고 은행에서의 구조조정을 서두르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 또 여기에 실업자가 나오죠.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아끼면서 경제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하도 돈 꽁돈을 뿌려대다 보니까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 심지어 전기세, 수도세 다 올랐죠. 가스세도 오른다 그러고 심지어 KBS 수신료도 올린다 그러고 있고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월급은 그만큼 올랐습니까? 안 오르잖아. 안 오른단 말이에요. 응? 뭐 알바비 뭐 최저임금제 올리니까 알바가 부자가 됐습니까? 고용이 해고가 됐지. 이런 식의 논리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런 거에 비하면 참 경매라는 것은 참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대박의 투자처죠. 옛날에 노무현 때는요, 아파트도 대출 50%밖에 안 해줬습니다. 아파트도. 그러니까 지금 80% 하던 게 67로 줄었어. 짜증나는 일이죠. 짜증나. 그러나 50%할 때도 돈 벌었어. 어차피 나만 50%가 아니고 니도 50, 나도 50이라면 동일한 조건이라면 실력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조금 더 돈을 벌겠죠. 그런 거다. 그러니까 80대다가 줄면은 여러분들한테만 기회가 주는 게 아니고 남들한테도 기회가 줄어요. 다 똑같아. 50 할 때도 나는 있어 봤어.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실력인 것이지.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는데 얘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수도 그렇고 연극하는 배우들도 그렇고 전성기라는 게 한번 온단 말이죠. 전성기.